네,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나? 또한 인간의 수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깨닫고 나면 이걸 알게 되죠. 단정하고 있다. 그렇다 경어는 다만 환체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경어의 시 지능강백답송은 바로 환체의 도래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대승불교는 게으르 존립과 전개를 인간은 번뇌의 오물에 더럽혀져 있지만 오물 자체가 아니다란 거죠. 중요한 말이죠. 인간은 번뇌의 오물에 더럽혀져 있는 같이 보이지만 번뇌가 오물 자체라는 건 아니죠. 왜? 번뇌 즉 보리라고 하잖아요. 이 번뇌가 없으면 보리가 없어요. 왜? 번뇌가 보리거든. 이렇게 번뇌 한 생각 돌이키면 보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는 오물이라고 하는데 보리는 오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의 유심론적 기반과 망견을 극복한, 또 이 말 나오죠. 유심론적 기반 또 망견을 극복한 반야의 치에서 이것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번뇌 즉 보리, 망견은 망견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고. 아시겠죠? 그래서 번뇌 즉 보리고 지혜 또한 어디에서 나오더라? 번뇌에서 나오더라. 즉 번뇌 망상을 극복한 것이 바로 청정이며, 입술 좀 바를 거 없냐? 에라, 발라야지. 입술이 말라서. 즉 번뇌망상을 극복한 것이 바로 청정. 이 청정이라는 말 좋다 그랬죠. 청정은 맑고 깨끗하며 아니죠.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래? 본래. 번뇌망상을 다 극복하는 본래 그 자리가 뭐더라? 청정무구더라.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이더라, 이런 얘기겠죠. 마음이 미혹한 것을 초국한 것이 바로 청정이라고 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혹을 초국했다,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의 본래의 청정심이 나타나요? 본래 깨끗하다? 아니죠. 본래 그냥 청정한 거예요. 본래 면목인 거죠. 그래서 청정하다는 것을 그 맑을 정으로 하면 안 돼요. 깨끗할 정.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유랑이 상체임은 또 다른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어는 결코 호서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카필라성이라는 그 해미읍성을 법계 보성 카필라성에 장엄한 것을 지키고 싶다라고 했는데 못 지켰죠. 호서는 그의 영원한 고향이다. 도를 이루고 보임을 하고, 그죠? 법을 펼치고 선풍을 휘날리던 곳이 바로 호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경화선사가 떠나고 싶지 않은 심정을 시로 써놓은 게 하나 있죠. 가야산 원문은 선시에서 다 했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원문은 생략하고 갑니다. 지나간 연고들 이 모두가 괴롭구나. 근데 밑에 다 써있네. 이과 연고들 시신. 지나간 연고들이 이 모두가 다 괴롭구나 이란 말이야. 연고의 세월. 한때는 막 전봉준이가 막 그 시기에 있어. 막 동학농민 퇴장에다가 막 굉장히 휘날렸죠. 또 경호선사 역시도 또 무슨 뭐 대단히 날렸는데 다 이 모두가 괴로워. 이제 모두 이거는 이제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이 실패하고 난 후에 쓴 시예요. 에이그 다 모두가 괴롭구나. 어디로 숨으려고 그래요? 가야산 속에 들어가서 가야산리 토유진이라. 여기서 이 가야산은 해인사 가야산이 아니고 서산 가야산이에요. 가야산리 토유진이라. 토자는 이게 뭐 토론한다 이런 얘기지. 서로가 다른 애보자면 유신 그윽한 진리를 가야산 속에 들어가서 깊은 진리나 찾아볼까 하노라. 조가 화소 신무하니여 꽃이 활짝 피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하염없는 이 마음. 아휴 가야산에 들어가니까 모든 근심과 시름을 다 잊을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죠. 월백 풍청 도미빈이도. 월백은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뭐다 도미 빈. 이 빈은 뭐야? 빈은 손님 빈자잖아요. 손님이 아니고 도에 벗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만족스럽더라. 뭐가?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청풍명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참으로 도의 벗으로 부족하지 않고 손님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더구나 가피라성. 그래서 황차가 그거예요. 황차. 더구나 있어요. 황유유성 장복에요. 더구나 가필라성에 복의 장엄이 빙 둘러져 있더라 이런 얘기요. 여기서 가피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태어나신 인도를 가피라성이라고 있고, 여기서 가피라성이라는 것은 해미읍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야산에 가면은 서산에 가면은 해미읍성이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웅장해요. 제법 웅장해서 경호선사는 자기 자신을 지금 이제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부처님의 도를 닦는 카필라성으로 이거를 스스로 감정이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카필라성 복의 장엄이 둘러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뭐냐면 유성을 말해요. 유성. 우리가 왜 그 유성 출가상 있잖아요. 팔상성도에 나오잖아요. 도솔레이상, 비람 강생상, 그거 유성 출가상. 그게 이 유성이 카필라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필라성을 갑자기 해미읍성을 카필라성으로 바꿔가지고, 경화선사는 언어의 마술사죠. 그래서 포거의 상엄이 빙 둘러있고 응장 황극 도미륜이구나. 응당이 내가 지극한 방편으로 미한 중생을 도미륜, 그게 빠져있는 미혹한 중생을 내가 건너게 제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뭔가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깨달은 자가 환도 중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전봉준 때문에 다 잃어버린 그러한 그 영고의 성세의 세월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이 가야산에 들어와서 미혹한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고, 복의장엄 카필라성에 다 둘러쳐져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깨달은 자의 극치죠. 이게 그랬는데 못했어요. 종금 일납 중중보여 지금으로부터 쫓아가지고 이제 다른 건 다 놔버리고 지금으로부터 내가 일납이 뭐예요? 납이 있잖아요. 납승. 옷 한 벌 납승의 옷을 걸쳐가지고 중중부 거듭거듭 보수한다 이런 말이야. 거듭거듭 보수해.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납승이 그 나부이를 거듭거듭 깨어 있잖아요. 떨어지면 또 깨어 있고 떨어지면 또 깨어서 또 있고 해서 일납을 중중보해서 이런 얘기지. 이 일납 중중보는 또 어디에 나오죠? 동사나상 자계에 나오잖아요.
옷이 떨어지면 거듭거듭 깨어있고 양식이여 거들랑 집집마다 동냥해갖고 먹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산자계에 동산화상 자계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나비 하나를 가지고 지금부터 거듭거듭 깨어있고 보수해서 입어가지고 뭐래 불하운 잠로 자신이라 내가 불하 내려가지 않겠다. 절대 안 날아갈 거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켜가지고 온봉 말이야. 구름이 쫙 끼어있는 그 봉우리에서 내가 절대로 이 산을 지키다가 노 자신 늙은 이 몸을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그냥 바라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아주 소박한 꿈을 이 시로써 남기시는데 이게 호서시거든요. 이때까지도 나는 전봉준 그거를 눈치를 못 채지요. 여러분 같으면 눈치를 채겠습니까? 지나간 연고의 사월이 다 소용없으니까 나는 여기 와서 이제 중생이나 제도하고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경호선사는 그 전봉준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적 비극적 사건이 호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호소에서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몰랐죠. 호소에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걸 보고도 지금이사 아이고 쫄딱 망해서 이제 여기서 이 가야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늙어지기를 하는데 이걸 사실은 이 잘 몰라요. 근데 냄새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 이 산을 내가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기다린대요. 왜? 아니 우리 스님 왜? 중생들 빨리빨리 제도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뭐래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이 가야산에 숨어들으려고 했어요. 가야산에 숨어들어서. 그런데도 여기서도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쫓겨가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자꾸 그 포위망이 자꾸 쪼여오니까 포위망의 극치는 뭐였다 했죠? 경호선사가 더 이상은 살 수 없게 만든 포위망의 극치. 영주삼이 살인사건. 영주삼이 살인사건이 나니까 종로경찰서가 아니고 어디죠? 공주경찰서에서 왜 그 저기서 했잖아요. 어디 신원사후에 있는 연천봉에서 그 일을 당해가지고 관할이 공주경찰서 관할이에요. 그래서 공주경찰서 그냥 그 형사들이 일본 놈들이 매일같이 하루가 멀라고 해인사로 쫓아와. 아이고 좀 있으면 들통나기 직전이요. 아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거는 막 대중들이 막 그냥 경호선사를 막 그냥 살인자라고 몰아붙여요. 이제는 이제 여자를 건드리다 못해서 이제는 살인까지 저질러. 아이고 이거 마종이네. 이러니까 경호선사가 아이고 나는 더 이상은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가는데 그 이야기 알죠? 만공 스님이 정말 살인을 했습니까? 오냐 귀 좀 빌리자. 내가 살인했다 어쩔래 너랑 나만 알자. 아이고 우리 경호 스님 그렇게 말하는 심정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경호선사는 이 시를 가기 싫어서 지으셨는데 우리 대중은 아무도 몰랐고 결국은 경호선사는 가게 됐어요. 경호는 호서를 사랑했다. 경호는 우도 이후 1898년 해인사에 주독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무르며 선풍을 전하였다 이런 얘기죠. 서산 가야산은 경호가 도를 이루고 보림을 하던 천장함이 바로 있고 도비산 부석사가 있고 상항산 개심사가 있고 또한 덕숭상 정예사가 있는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이 서산 가야산이 그래요. 가야산이 중심이고 거기에 천장암이 있고 천장암은 연암산 천장암이죠. 부석사는 도비산 부석사고 정예산은 덕숭상 정예산인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가야산이 있어요. 이 가야산. 중심이다. 경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 납승은 이곳을 보수하여 이 산을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근데 여기서 이곳을 보수한다는 거와 일납과 두 가지죠. 지금 이 납승을 그냥 납승이라고 하면은 옷을 누덕누덕 기어입는다는 거라는 뜻이 있고 또 이 가야산을 보수한다 그러면은 가야산을 지킨다는 거고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나는 누더기로 옷을 두덕두덕 기어입는다는 것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고 있지만 어쨌든 중의적 의미가 들어 있다 이 말이야. 보수한다고 했으니까.
이토록 경원은 호서를 지극히 사랑했고 심지어는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서문,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서문뿐이겠는가. 어떤 것을 쓰더라도 그 마지막에 이서를 쓸 때에는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중이라고 써요. 호서, 병독, 귀납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호서, 병독, 귀납이니까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 중이라고 쓰는 것이 경허선사의 사인이었어요. 자신을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중 써있네. 호서, 병독, 귀납이라고 적고 있단 말이지. 호서기, 병독. 그래서 야트막하지만 수려한 사냐와 서해안의 장엄한 낙조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충청도 절들은 경허 스님의 반생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허는 자신이 쓴 여러 기문에서도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중이라고 써요, 안 써요? 그래서 호서로 돌아가는 석경허, 호석이 병도, 그 다음에 독자는 이게 늙은이 독자죠. 호석이 석경허라고 돌아가는 다근에 호석액이라고 밝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자신을 여러 가지 객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말했잖아요. 탄토객, 천사를 삼켰다가 배앗는 탄토객이 있는가 하면 활력액이 그 신광이 탁 트인 활력액이 있고 탄토객이 있고 하다가 호석액. 제일 먼저 쓴 말은 호석액이에요. 그 객이 경허선사가 쓴 객이 몇 개? 46개까지 제가 했는데 객도 많아요. 근데 북한으로 가면 객이 더 많아져. 뭐 유랑객, 방랑객, 뭐 천혜객, 뭐 구시객, 막 진강객, 응? 아주 도도객, 말할 수 없는 원객까지 있어요. 원객, 멀리서 온다 그네. 원객 하다가 객객객객객 하는데 이 객의 1번지가 뭐냐 호석객이에요. 지금 호석액이라고 써있죠. 하지만 경허는 자신이 이미 상체의 길로 나설 것을 예견하고 있다. 가야 돼. 여기서 그냥 노덕노덕 기어있고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자꾸 들쑤셔. 그의 수겁은 바로 삼수갑산이었더라. 이제 그는 환체의 빚을 갚으러 머나먼 상체의 길을 막 떠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떠나려는 게 아니다. 준비 끝내고 한 게 아니야. 그래도 대충대충 갈무리는 하고 가시죠. 완벽한 준비를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가게 돼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수겁이고 상체겠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기약 없는 여행을 가야만 했다. 1903년 광무 7년에 계묘년의 가을에 경허는 범어사를 떠나 해인사에 들려서 젊은 나라 수행처였던 천장암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1903년에 그 하한 것까지를 마쳐요. 해인사에서. 그런 다음에 어디를 범어사로 내려가요. 왜? 범어사에도 찌들찌들 또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무리를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갈무리를 해갖고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요. 10월에. 그해 10월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1903년에 돌아와셔서 하신 일이 그거 서령화상 행장을 쓰시고 3년 전에 부탁받았는데 못 쓰고 있던 거를 경허선사가 찜찜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내가 써주고 말자. 에이 되게 더럽지만 써주자 해가지고 그것을 1903년 가을에 서령화상 행정을 쓰시고 저기서 퇴철당에서 그리고 또 뭐를 쓰세요? 그 밀어놨던 정법안장서. 정법안장이 뭐랬죠? 선문차려. 선문차려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경허선사가 쓴 선문차려는 그 제목의 이름이 정법안장이었어요. 선문차려라는 이름으로 하지를 않고 정법안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허선사가 선문차려가 옛날에 중국에 있었을 때는 중국에서는 중국 것만 써놨어요. 중국 스님들이 보던 책들을 써놨는데 선어록들이죠. 그런데 이제 경허선사가 내가 이 책들을 보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 참 좋겠더라라고 해서 선어록을 경허선사가 따로 모아가지고 선문차려라는 이름으로 쓰지만 선문차려가 줄줄이 엮글을 찰자거든요. 엮글찰 요점을 엮었다는 건데 그 제목을 정법안장이라고 써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보물로 국보가 돼 있어가지고 부산에 뭐 등재됐잖아요. 근데 이제 초판을 범어사에서 초판을 내고 그 다음에 청도 운문사에서도 초간을 내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선문차려를 뭐 꼰땄다 경허선사가 아니지.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중국의 선문 차례는 중국 것만 썼어요. 근데 이 경허선사가 만든 선문 차례는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하권 두 권이에요. 상권은 중국에 있는 책들, 선어록들, 하권은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선어록들을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조의 진심직설, 뭐 선경어, 뭐 또 뭐죠? 그거 몽산법 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 저기 선어록들을.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달라요. 이 경허선사를 함부로 보고 덤비면 안 돼요. 경허선사는 누구를 뽐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문 차례는 중국 것만 책이 들어있는데 경허선사가 만든 선문 차례는 어떻게 됐더라?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903년에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시기 전에 거기서 뭐를 쓰냐면 선문차료 정법안장이야. 그 이름이. 그 서문을 써줘요. 그래서 이제 선문차료이긴 하지만 정법안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고 거기에 서문을 10월 달에 거기서 완성을 또 해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밀렸던 찌들찌들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러시고 이제 경허선사가 해인사에 계시다가 그 해를 하루를 넘겨요. 한 해를 1904년. 그러니까 1904년 그 동안거가 결제가 시작되면서 그 바로 떠나오셔요.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오시는데 떠나오셔갖고 2월 10일 날 천장암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2월 11일 날 전법계를 써주시고 2월 12일 날 새벽에 1월 12일 날 밤에 새벽에 천장암을 떠나시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장암으로 돌아와요. 이것도 1903년 이야기인데 경허집에는 이때의 심정을 본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게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간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네, 부른 노래에 남아있는데 이거 알죠? 아는 것 없이 이름만 높아서 세상 액난을 만나니 어느 곳에 몸을 숨길지 알 수가 없구나. 이것도 왜 이런 시를 쓰게 됐냐면 범어사 옆에 마하사라는 절이 있다 그랬죠. 저기 지금 제가 다 모셔놓았다고 했잖아요. 저쪽에. 그 마하사라는 절에서 개금불사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다가 숲속에서 경허사가 잠들어가지고 그 마하사에 있는 그 뭐죠? 십육나한이죠. 십육나한이 경허선사를 두드러 깨워가지고 대중들을 두드러 깨워서 경허선사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연제구 금련산이에요. 이름이 금련산. 그 산에서 저기 잠들어 계시니까 깨워서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생불이라고 소문이 났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몸을 숨길지 알 수 없구나. 숨겨야 돼? 어디에 숨긴다 그랬죠 아까? 가야산에 숨기고 기다렸잖아요. 거기 가서. 응? 그랬는데 내 몸이 늙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했더니 그것도 알 수 없고 그때는 호서라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알 수가 없거나 어청과 술집 앤들 주막 앤들 어느 곳이 내가 숨을 곳이 없으랴 마냥 내 헛된 이름이 내가 숨을수록 그 이름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두렵도다. 두렵죠. 그냥 잡혀가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런 슬픈 시를 남기게 되는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게 뭔 소린지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시를 봤을 때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기는 했죠. 왜냐면은 왜 어청과 주막에 자꾸 숨으시려고 할까? 그리고 내가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름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두렵다. 아니 이름 드러나면 드러나지 뭘 왜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안 드러나서 두렵지요. 근데 이름이 드러나서 두렵다고 하시니까 왜 스님은 이름이 일어나서 두려우실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었죠.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속상하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눈치를 좀 챘으면 좋은데 눈치를 전혀 못 채고 경허선사가 이름이 두려웠더라고 하나보다라고 했지. 누가 그런 사연이 숨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잘 되고 있냐? 에이씨. 안 될까봐 걱정한다. 자신의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상처다 이런 얘기요. 경허선사가 사실은 북쪽으로 갈 생각까지는 안 하고 어디에 숨을까를 많은 고민을 했는데 더 이상 남쪽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떠나시기 전에 그 북쪽을 좀 다녀와요.
누가 소개해가지고 박한영이가 소개를 해가지고 묘향산까지 갔다 와요. 북쪽을 좀 살짝 갔다 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떠나시는데 그 이야기는 또 어디에 있었냐면은 경허선사가 친필 서간문이 발견됐다 그랬죠. 그 서간문 속에 써 있어요. 내가 북성으로 돌아가느라 대중에게 알리지 못하고 내가 공포하지 못하고 내가 교령만 흔들어 놓고 요령만 흔들어 놓고 내가 대중한테 알리지 못하고 떠나는데 북성으로 돌아간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전봉준 장군 그 처형이 될 때에 경허선사가 바로 숨은 곳이 제일 먼저 숨은 곳이 묘향산이에요. 보원행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상체다. 다만 받을 뿐이다. 보원행이다. 그는 인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거스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전생에보다 해서 그 서간문에 이제 또 써 있어요. 인연을 소중히 한다. 나무꾼도 인연이다. 이건 뭐냐면은 그 북한에 가서 나무꾼을 만나요. 최학상 조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최학상 조씨를 산속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거를 또 경허선사 그 문등이랑 차가지고 난 피부병 있잖아요. 그걸 못 고쳐요. 거기 가서도 이제 내내 이제 경허선사가 그 피부병이 나가지고 말했죠. 구절암, 그죠? 구절산 구절암에 가가지고 구절초로 그 구절초가 피부병이 좋다 해가지고 구절초로 치료를 했는데 못 나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안도를 가가지고 또 치료했는데 그것도 못 나서 그것도 이제 전봉준 장군네가 또 일러줘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못 나서 결국은 삼수갑산까지 끌고 가요. 거기 가서 나무꾼을 만나요. 최학상 조씨를. 그래서 또 최학상 조씨가 그 구절초를 많이 꺾어다가 마당에다 던지죠. 서당 마당에다가. 산중에서 나무꾼을 만나 잠시 이야기함도 또한 이것도 인연이거늘 요즘은 선비 고을에 돌다가 석양 하늘에 내려가네. 이 이야기도 그 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당을 해놓고 야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낮에보다 또 밤에. 그러니까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산중에도 가고 또 거기 아까 내려오다가 선비 고을에 내려와서 놀다가 올라간다. 석양하늘에는 내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시가 그 시예요. 이게 뭐냐. 경허는 천성이 세간의 댓글 속에 섞이기를 좋아하고 여기에 더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썼어요. 이거 누구한테 보냈죠? 이거? 나는 천성이 세간의 댓글 속에 섞이기를 좋아하고 여기에 더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예미선이라고 그러죠. 이걸 예미선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끌예자에다가 그 저기 세속에 끌고 다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쓰냐면 또 방아람 스님한테 이거 쓴 전별사에 이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진흙 속에 꼬리를 물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해갖고 예미도중이라고 하잖아요. 예미도중. 그래서 그 방아람에게 같이 떠나지 않을래? 라고 전별사를 써줄 때 이걸 썼어요. 그런데 저 못 가요. 이래가지고 경허선사 혼자 가게 되죠. 스스로를 말한다. 하지만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 스스로가 떠나려 함을 암시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면 몰랐으니까. 저도 이걸 몰랐어요. 물론 경허선사가 막 스스로를 알아준다 그게 아니라 그 너무너무 폄훼가 심하고 경허선사를 마종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냥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다. 경허는 자신을 비난하는 현실도 괴로웠으리. 하지만 이것은 환체일 뿐이다. 경허는 그의 겨울 안거를 하남 중원과 함께 보내죠. 그리고 경허집은 경허가 해인사에서 다시 만난 하남과 작별 여기 그해 겨울은 1899년 어디 청암사 수도항 거기서 같이 겨울 안거를 보내면서 다시 그 해인사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1899년
겨울 동안 거. 그리고 해인사에서 다시 하남과 만나는 것은 작별하는 것은 1903년 준 법자 하남에게 주다해서 여법자 하남이라는 글에서 이거를 싣고 있어요. 옛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해. 그런데 진실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경호사가 굉장히 고독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속사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독했어요. 근데 딱 몇 명한테만 얘기했댔죠? 3명.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주변에 뭐 아는 사람한테도 얘기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승려는 3명이었어요. 남전당 한규, 만우당 상경, 그 다음에 영호당 박한영. 이렇게 3명만 얘기를 했어요. 슬프다, 그간 원계사. 이 원계사에도 말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원계사라는 말이 나오죠? 중요한 말이야. 계자를 원계사. 이 계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원자는 중원이에요. 여기 중원. 하남. 하남 중원이고요. 네, 중요해요 이거. 경호선사가 하남 중원을 원계사라고 왜 했을까? 하남 중원을 깨쳤다고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 안 했어.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1000번, 만번 얘기하지만 깨치지 못하면 개사예요. 사. 뭐가 이 개사라는 말은 개심이 열렸도다 그랬죠. 개심이 열렸도다. 거기 나오죠? 어디? 그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 일생패걸에 나와요. 개심이 열렸다고 했어요. 깨쳤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저 사자는 아직 깨치지 못하지만 열린 사람. 그래서 원계사라고 한 거예요. 교환사가 그 일생패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심을 넘어섰도다라고 하거든요. 개심을 넘어섰도다. 마음이 열렸다 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계사라고 이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남 스님은 경허 스님한테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은 그 인정을 인가를 받았을 텐데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 했지요. 했는데 안 갔죠. 그래서 원계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랴. 그러니까 하남 중원이 아직 개심을 넘어서서 깨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자로 이 지음자로 방하남 스님을 꼽게 되는 거죠. 지음자는 뭐죠?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백아와 종자기처럼 내가 너한테 지음자가 되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시 한 수를 지어서 뒷날까지 서로 잊지 말자는 부탁을 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왜 지음자라고 했을까라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하남 스님이 가방끈이 길어요. 공부가 그 뭐랄까 선쪽으로 깨침의 그 공부보다는 그 한문 쪽으로도 많이 아시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박학다식해서 경허선사가 그 지음자로 참기에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공이나 수월이나 해월한테는 지음자라고 하지 않고 제자로 바로 삼았죠. 왜냐하면 깨침을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선승답지 않게 세속의 이별을 너무도 아쉬워하는 경허의 인간적인 끈끈함이 듬뿍 묻어 있다. 경허선사는 정이 엄청 많은 분이에요. 굉장히 눈물도 굉장히 많은 분이죠. 인간 경허예요. 이것들이 다 전생 습기로 남아서 깨쳤다고 해도 전생 습기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 혐의. 첫 번째는 제목이 뭐였죠? 수겁의 인연. 다 수겁이다 이런 얘기죠. 전부 이제까지 지내온 게 수겁이고 이번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또 살인 혐의가 있어요. 살인 혐의가 결정적이죠.
경화의 상체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경화의 살인 혐의. 아이고, 참. 저도 처음에 경호 선사가 이 살인 혐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끝판왕이구나.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그냥 끝까지 몰아붙이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끝판왕이야, 경호 선사가.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구멍이 없이 만들어준 게 이 바로 살인 혐의 같아. 일단 여기서 끊자. 끊겠습니다. 살인 혐의 넘어가네.